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네요. 날씨도 자꾸 추워지고 하니까 좀 움츠러들 텐데, 여러분, 힘을 내셔가지고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형법입니다. 형법은 앞에서 배운 민법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어떤 법률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퉜다면 형법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나 또는 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형법이라서 상당히 민법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칙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형법의 원칙들, 그 다음에 형법이 어떠한 것이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느냐, 어떠한 행위들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느냐가 이 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형법과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여기서 보면 형법의 의의와 기능이 돼 있어요. 자, 형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그렇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제정한 것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또는 금기시되는 행위를 했을 때 대체로 이제 보복법이라든지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또는 권력 있는 자의 그 명령에 의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이 법이 공평하게 움직이지를 않겠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법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능은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처벌을 통해 처벌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독점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정해진 형법은 첫 번째 법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 기능이라고 하죠. 보호 기능이라고 해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는 타인의 생명, 그다음에 재산, 자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 그다음에 국가의 존립 등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형법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형법의 조항들이 이러한 법익들을 해치면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 범죄를 예방하고, 그렇죠? 범죄를 예방하고 법익이 범죄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법익 아까 말했죠. 생명 보호하고 재산 보호하고 뭐 이런 거. 또한 형법은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규정하여 자의적 형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 저희 예쁘게 생겼네. 그런데 사용했더라도 좀 봐주자.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러는 거고요. 쟤는 아유 얼굴 보니까 뭐 살인하게 생겼네. 쟤는 사형. 뭐 이런 식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즉 보장 기능입니다. 이러한 보호 기능과 보장 기능을 가짐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요. 가장 큰 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형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형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형법정주의의 의의입니다. 제형법정주의는 헌법의 제1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네요. 잠시 수업 종소리 때문에 녹음이 됐을까 싶어서 조금 말이 버벅거렸습니다. 제형 법정주의의 자, 형벌권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말이죠. 다른 어떤 규제보다 국민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하는 국가 통제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형벌권이 뭐예요? 그렇죠? 공권력입니다. 우리가 경찰과
검찰 이런 걸 갖다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공권력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형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형벌이 자의적으로 부과됐습니다. 왕권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이제 이 형벌들이 시행됐기 때문에 왕이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이 정도의 벌을 받겠다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민혁명이 이제로 인해서 민주국가가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한 이런 형벌권을 국가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바로 뭐죠?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죄형 법정주의다. 자, 그럼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미리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처럼 죄형 법정주의는 강력한 권력 수단인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청구권도 있고, 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 그러니까 탄핵권도 있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형벌은 형벌권, 그러니까는 형법은 형벌권의 남용을 막아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다. 여기서 형식적이 붙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맨 처음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어라? 이것이 실행되고 나는 보니까 이걸 악용을 하더라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법률에다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국가 원수 모독죄 이런 걸 넣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욕하면 잡아간다. 일종의 형벌을 제재할 수 있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서는 말하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될 형법이 오히려 박탈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법정주의는 뭐냐?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어떤 거? 적정한. 그래서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하고 적절할 것을 요구해서 법관의 자유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유로부터, 그러니까 입법자 마음대로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이와 같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죄형 법정주의는 바로 법률 자체가 적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률 자체가 적정해서 그렇게 해야만 형법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형 법정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관습법은 국민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습법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는 거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은 금지된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인데요. 쉽게 말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범죄다. 말하자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범죄다. 이것이 관습적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법률에 지정되지 않는 한 지금은 범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은 죄형 법정주의를 더
공고하게 증명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상식적이고 오래된 법률로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저 행위는 범죄야 라고 인정을 받더라도 법률이 없으면 뭐 한 거예요? 지금은 범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간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급효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는 형법의 효력을 소급해서 그렇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2020년 10월 14일 날 내가 어떠한 한 행동이 내일 그러니까 2010년 10월 15일 날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범죄로 규정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명확성.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해야 되고요. 적정성.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별 간의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마약을 했는데 잠시 마약을 했는데 뭐 1년.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약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어떤 해를 끼치는 범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1년 뭐 이런 거는 알맞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적정성. 누구나 봐도 그렇게 형벌을 받을 만하군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유추 해석의 금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추론해서 법률에 없는 규정을 가지고 이것도 비슷하지 않아? 이러면서 끌어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죄형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탐구 활동에 보면 선생님하고 그쵸? 풀었어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해서 가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끼기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대해서 법 조항의 용어가 평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의미가 확정되기도 곤란하다. 그쵸? 의미가 확정되기 곤란하다.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건 어떤 세부 원칙? 그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 다음 대법원은 흑염소도 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흑염소를 도살한 사람에게 소, 돼지, 말, 양은 위생처리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축하면 처벌하는 법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흑염소가 양이다. 양에 해당하니까 도살장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네가 도살장에 가서 처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넌 처벌받아야 돼.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흑염소가 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흑염소를 양으로 해석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뭐죠? 유추 해석이죠. 자, 그 다음 반국가 행위자가 검사의 소환에 2번 이상 불응하면 2번 이상 안 가면 전 재산 몰수하겠다. 이거는 너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행위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다. 뭐죠? 적정성 원칙에 어긋난 거죠. 자, 그 다음 대법원은 게임머니의 환전할선, 재매입, 영업행위 등 처벌하는 법규를 그 시행일 이전에 한 행동까지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시행일 이전에 한 행동까지 그쵸? 적용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죄와 형벌 약간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범죄 우리가 흔히 애들한테
뭔가를 하면은 너 그거 범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세 개가 이루어져야 범죄다라고 우리는 형법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다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투는 것을 우리가 범죄를 다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 즉 범죄라는 일종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형벌에 의해서 형벌을 받잖아요. 형법에 의해서.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도 역시 뭐 하는 걸까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3요소에 다 들어가야 범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성립 3요소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첫 번째 구성 요건이 해당해야 돼요. 구성 요건 어떤 거냐? 형법은 각 조항에 형법 범죄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형법에 이러이러한 것은 범죄야 라고 말하자면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를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폭력이라도 사람한테 행하느냐, 일종의 무생물한테 행하느냐, 그렇죠? 다르겠죠. 그래서 구성 요건의 법률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구성 요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위법성입니다. 그렇죠? 법에 위반해야 되죠. 즉 법 질서를 위반했다는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데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추정을 받게 되면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 돼 있는데요. 위법성 조각 사유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해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님이 여기서 교과서에 보듯이 병원 걸어가다 소매치기를 발견하고 달아나는 범인을 발견하여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도했다. 말은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어떤 폭력적인 물리적인 행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타인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가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특수한 상황이죠.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 말이야. 일반 시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일반 시민이 다른 사람한테 그 위해를 간 이 사람은 일반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말하자면 경찰한테 끌고 가기 위해서 일정한 물리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당행위에 들어가요. 말하자면 교도관이 사용관을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살인자의 죄를 고해성사받고 신고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당행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뭐하기 위해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위한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방위하기 위해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우리는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어른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자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건 뭐죠? 정당 방위죠. 자, 그 다음 긴급 피난. 타인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는 어떤 행위가 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그 행위를 왔는데 나한테 정말 위급해요. 또는 타인한테 위급해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법익, 그러니까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우리는 긴급 피난이라고 합니다. 자, 갑은 산책 중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 공격하자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거 무단침입 범죄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긴급 피난.
자, 그다음 정. 여기 보면 자구행위라고 돼 있어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제책을 마련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사람을 자기 스스로 잡는 행위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는 자구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의 승낙이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아버지 시계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또는 타인한테 친구한테 친구야 또는 아들아 이 시계 비싼 시계인데 좀 팔아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팔아줄게 이래서 시계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물건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중고시장에 가서 팔았다.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한 거니까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책임.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책임이 없는 경우를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요. 책임 조각 사유에는 첫 번째 14세 미만인 자, 그 다음 두 번째 심신 상실 상태인 자, 심실 미약이 아니고요. 심신 상실 상태인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포용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 등으로 한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네 아들을 데리고 있다. 네 아들 유괴했다. 그러니까 너희 회사 기밀을 갖고 와. 이렇게 해서 기밀을 넘겨줬다. 이런 거는 책임 조각 사유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벌의 종류와 보완 첨부. 그래서 어떠한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로 판별이 났어요. 자, 그러면 판별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형벌의 종류가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크게 형벌이 있고요. 보안, 처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 자유형, 그 다음에 명예형, 재산형이 있고요. 보안 처분에는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그 다음에 사회 봉사, 수강 명령,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보호관 처분은 많이 들어봤죠? 보호관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경우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 성향을 교정하고 재범 방지를 하는 형사 정책적인 제도입니다. 우리 보호관찰 대체로 누구한테 많이 해요? 청소년들한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치료 감호.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알코올 그 밖에 약물 중독 상태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해서 치료를 위해서 조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봉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죠? 일정한 시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서는 시행하는 것을 사회봉사. 그다음에 수강명령은 교육받아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안 처분은 왜 해요? 네,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관찰애들이 보통 청소년에 해당하고요. 이 치료 감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약류 또는 심신상실자잖아요. 이 말하자면 이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범죄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감옥에 갔을 경우에 오히려 더 나쁜 것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형벌만으로는요, 그렇죠? 이래서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사회화해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재 수단이 바로 보안 처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벌, 여러분이 뭐 속된 말로 감빵 간다, 이런 것 등이 형벌인데요. 형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령, 그렇죠? 사형이죠. 자유형, 자유형 잠깐만 봅시다.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있어요. 그래서 징역과 금고는 30일 이상 말하자면 교도소 가 이건데요.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강제 노역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력을 해요. 하지만 금고는 정력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징역은 정력을 부과하며 금고와 구류는 정력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형, 명예형은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벌의 종류와 보완 처분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를 잠깐만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를 고르라고 했죠.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뭐 있었어요? 아까 교과서에 만 14세 미만, 그 다음에 심신상실 상태, 그 다음에 뭐 강요나 협박에 의한 행위, 그런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책임이 조각된 사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해행위 맞죠? 만 10세의 초등학생이 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 그렇죠? 14세니까. 자신이 공격하는 맹견을 몽둥이로 때려 부상을 입힌 행위, 이거는 뭐죠? 위법성 조각사유죠. 뭐예요?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 방위죠. 자, 그 다음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보장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국가형벌권의 보장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인가요? 아니죠. 죄형 법정주의 두 가지죠. 법익보호,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이지 국가형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 유죄 판결 내릴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아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서 설명한 형벌이 무엇인지 쓰시오. 범죄자를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금하여 강제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 뭐죠? 징역. 자, 그 다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을 효력으로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 그렇죠? 자격 상실. 자, 그 다음 가하나에 들어갈 형법의 기능을 쓰시오. 범죄자들을 교화하고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 행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법익보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보호 기능, 보호적 기능 이렇게 적어도 되고 보호 기능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의적인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뭐 한다고요? 보장. 그래서 보장적 기능. 말 뜻에 다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중 을이 생각하는 형법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형법이란 1953년 9월에 제정된 형법전을 의미하지. 넓게 보면 범죄와 형벌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 규정 전체를 형법으로 볼 수도 있어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규정이다. 맞죠? 그 다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뭐예요? 관계잖아요. 이건 뭐죠? 민법이죠. 민법. 그러니까 여러분 형법인지 민법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발생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거. 발행 한도.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이 30억밖에 없는 회사인데 70억을 갖다가 주식으로 발행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4번.
근로기준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규정. 맞죠? 근로기준법 규정이잖아요. 형벌을 갖다. 이거 형벌법의 범죄야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맞죠? 자, 그럼 형벌의 기능은 형법의 기능이 두 가지를 했잖아. 아까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그쵸?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돼 있어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 이 뭐죠? 전형적인 죄형 법정주의지. 원칙을 적은 거네요. 교정교육을 통해 범죄성을 제거하여 범죄자가 다시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보호적 기능이죠. 그렇죠? 보호적 기능. 자, 그러면 이 죄형 법정주의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가는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맞죠? 나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건 보복성이니까 아니고. 자, 가는 보장적 기능, 나는 보호적 기능이다. 그렇죠? 가나 모두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민의 형벌권을 중시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답은 2번. 자, 가나 지금 보세요. 이거는 뭐죠? 네,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이거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는 합법성을 가장한 독재 정치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다. 맞죠?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했다. 그치? 그 다음에 가에 비해 나는 이 원칙의 근대적 의미를 서술한 내용이다. 가에 비해 나는 이 원칙의 근대적 의미를 서술한 내용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가에 비해 나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돼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게 맞죠? 가와 달리 나는 간섭에 의한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 나 다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사례에서 법원의 미추친 부분과 같이 판단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거 돼 있어요. 자, A씨가 2010년 함께 입사한 동기 B씨와 2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져 대화를 하지 않는데 A씨가 B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신분을 감춘 채 결혼식 때 보자,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일종의 이제 이 사람 지금 나한테 협박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한 거죠. 검찰은 이러한 A씨의 행동에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문자 내용이 B씨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을 갖게 한 것은 보이지만 이를 넘어 공포심을 주는 행동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를 협박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냐고 보면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라. 우리가 흔히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할 것 같은데 라고 불안을 주지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일까? 나를 죽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치 근거로 가장 적절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조금 어렵죠.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이에요? 지금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피해자의 승낙에 책임 조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누지만 이 행위를 범죄냐 아니냐는 상당히 많이 다퉜겠죠. 근데 이게 왜 재판에서는 그 범죄가 아니냐면 말하자면 문자로 불안감을 주게 하는 문자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즉 말하자면 일종의 내가 문자를 받았을 때 내가 상당한 공포심을 가져서 누구나 봤을 때 이것이 협박이다라고 인정이 돼야만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때 보자. 결혼식 때 보자. 서프라이즈 기대해. 이런 내용이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이게 협박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신 거죠. 그래서 어디에 없어요? 그렇죠. 법률이 없어요.
그리고 2, 3, 4, 5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판매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왜 옛날에 보면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그 뭐 말하면 교차로 이렇게 하면서 그 무가지 신문이라고 법이 그 이제 그러니까 사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문이 있었어요. 그 신문이 그 보통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한 개씩 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자면 이 신문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이 무가지 신문을 다 들고 간 거예요. 다 들고 가서 이것이 과연 절도냐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 부를 들고 가면 절도가 아닌데 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100부씩 들고 가면 절도가 되느냐 이거 갖고 다퉜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로 내놨는데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건데 그 문제를 내놔서 일단 한 번은 풀겠어요. 자, 그림의 상황에서 의뢰의 주장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신문은 한 부씩만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무료인데 무슨 상관이죠?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판결이 나서 이제 한 건데. 자, 답은 여기서 보면 무료신문을 제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걸 갖다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지금 위법 구성요건은 뭐예요? 절도죠. 절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갖고 가는 거. 절도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무료신문이 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료신문이 뭐가 돼야 돼요? 재물이 돼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제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그 다음 한 분은 재물이 아니지만 여러 개의 신문을 갖다가 훔쳤을 때는 일종의 재물이 된다 했을 때는 갑이 실제로 무료신문을 여러 부 챙겼는지 여부. 그러니까 위법성이죠. 자, 그 다음에 갑이 무료신문을 여러 부 챙긴 것이 고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 맞죠? 이 위법성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갑이 무료신문을 여러 부 챙긴 것이 업무상 필요한 행위인지의 여부. 그렇죠? 이게 정당행위냐 아니냐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위법성인데요. 지금 보면 갑의 나이가 성년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는요.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성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민법상에만 들어가요. 형법에 있어서는 각각의 내용마다 그걸 하잖아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 만 14세 미만은 책임 조각 사유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 14세 이상은 뭐 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성년에 도달했는지 여부예요. 이거는 민법상의 원칙이지 형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다음은 우리나라 형벌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가에 해당하는 형벌은 두 가지. 아니죠. 뭐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나는 범죄자의 정신적 자유를 바탈한 형벌이다. 아니죠. 신체적 자유죠. 자, 다. 벌금 가려 몰수는요. 어디? 재산형이죠. 자, 라에 해당하는 형벌은 노역 부과 여부. 아니죠. 이거는 자유형에 들어가죠. 자, 나의 선고에 따른 효력으로 다에 해당하는 형벌이 당연히 적용되는 경우다. 이 5번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징역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범죄자, 선생님이 성범죄자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조두순정처럼 성범죄자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징역을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살고 나서 내 죄를 다 했으니까 나 교사에 다시 들어갈래. 학교 교사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예형은요. 일정한 그 형을 선고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뭐 할까요? 거기에 따르는 형이 부과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의 선고에 따른 효력으로 다에 해당하는 형벌이 당연히 적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